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설 명절도 지나고 어느덧 6월 중순입니다. 추운 겨울에 잎을 모두 떨궜던 나무들도요, 이제는 봄을 준비하면서 새 잎을 틔울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죠. 네, 나무는 추운 계절을 잘 견디고 나면 다시 풍성한 푸른 잎들을 돋아내지만 한 번 잃은 치아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치아를 오랫동안 잘 유지하기 위해서 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절과 관계없이 평생 함께 이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치아와 잇몸,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TV 메디컬 약손에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 모셨습니다. 치주과의 이재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흔히 근심이 사라지게 되면 알턴니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보는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치아 상실로 인한 문제점,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치아 하나하나의 가치는 굉장히 행복한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특히 치아가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 네. 최근에는 전신질환과 이 구강 건강과의 밀접한 관계가 많이 보고되면서 예. 내 몸에 다른 부위에 이상이 없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은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렇게 되면 또 임플란트 치료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치아가 발치된다는 것은 네.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연 치아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치아를 잘 유지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잇몸 건강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안타깝게도 치주 질환 환자가 참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감기보다도 치주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건강보험 다빈도 질환에 불행하게도 상기도 감염이 그동안 계속 1위를 하다가 지금 우리 치주 질환이 1위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전 국민의 이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이 치주 질환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큰 과제인 것 같고, 이것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치아 발치와 함께 또 임플란트와 연결되기 때문에 또 털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반갑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이든 어른이든 치과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악물고 참다 보면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입속 상태를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치과 질환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주요 치과 질환은 과거에 많이 강조되었던 치아 우식증,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이 많이 이렇게 빈도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교합, 턱관절 이상, 또 낭종과 구강암 등이 보고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병 빈도가 높은 것이 지금 치주염과 네. 임플란트 주위염, 과거에 풍치라고 불렸죠. 네. 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 발치라는 자체가
저희들 특히 저로서는 굉장히 서글픈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치주염이나 임플란트 주위염에 의해서 치아가 발치되거나 또 임플란트가 제거가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처치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거에 치아에서 많이 일어났던 이 만성 치주염보다 더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지금 임플란트 주위염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환자는 임플란트 심고 어느 정도 기능을 하다가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이 주위의 뼈 조직이 다 지금 녹아서 소실되는 케이스고 네. 이 정도 되면 임플란트를 또 발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케이스고요. 이 환자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해져서 이 조직과 조직과의 서로 관통이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서 피고름이 나타나기도 하죠. 네. 결국에는 이 치아와 임플란트 예후에 봐서는 임플란트는 굉장히 불리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인자들이 있는데 특히 잔존 치주 조직, 잔존 치주 조직이 얼마나 양호한 조직이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강의할 전신 상태, 면역력이 중요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구강 위생 분야에서 세균 조절입니다. 네. 이 치주 질환과 임플란트 주위염은 결국에는 세균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세균성 대사에 나타나는 물질들 염증 매개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염증 매개체와 우리 면역상에서 돌출되고 있는 염증 물질들의 혼합으로 네. 질환이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의 그 상황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치과 치료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셨다시피 이제 관리의 시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방금 보신 그 주위염도 생길 수가 있고 요즘은 네. 또 그 치주염으로도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이 위험 인자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뭐 세균이라고 과거로부터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면역과 그리고 최근에 이 흡연 환자, 당뇨 환자의 위험 요소로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요. 네. 진단 체계에도 지금 영향을 줄 정도로 흡연과 당뇨 등의 전신 질환이 크게 위험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러한 복합체들이 염증 매개체들을 자극을 시켜서 치주 질환, 또 임플란트 주위염을 유발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2017년도에 전 세계의 치주와 임플란트 관련된 학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진단 체계를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이 흡연과 당뇨를 중요한 인자로서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치주염이나 임플란트 주위염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신 건강 상태와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 흡연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담배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치주 질환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진짜 끊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치주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제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퇴행성 질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치아가 하나둘씩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아와 잇몸 이게 나이하고 뭐 바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교수님? 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이 나이가 들면 네. 오래 치아가 빠지고 털리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죠. 네. 그렇지만 저희들 경험으로나 현재의 보고로는 나이와는 큰 상관은 없다. 네. 이 환자를 한번 보시면은 89세 여성 환자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구강 내에 치아가 28개가 가지런히 뭐 일부 보철 치료, 신경 치료가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임플란트 털리 하나 없이 아주 건강한 그런 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환자 40세 남성인데요. 40세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나타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어금니의 중요한 부위가 지금 만성치주염으로서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일부 부위는 치아가 발그되어서 보철물을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심한 환자는 이 상악치아가 하나도 없죠. 예, 이분도 뭐 50대 분인데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 4개를 심어서 지금 상악에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 하악도 보면은 치아가 아주 심각한
중증의 만성 치움으로 치주염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40대 환자인데 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거의 남아있는 다- 치아가 네. 별로 없죠. 그렇네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발치를 하게 되었는지 네. 정말 제가 처음 보고는 굉장히 슬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환자는 임플란트를 저렇게 많이 심어도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에 또 네. 염증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환자는 당뇨나 흡연, 세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나이와는 큰 상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40살에도 저렇게 거의 모든 치아가 없는 분이 계신가 하면 89살인데도 단 한 개도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부럽네요. 정말 유지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서서도 세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렇게 잘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균이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구강 환경을 나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데 치태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 치태는 우리 세균과 또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네. 세균의 대상물로 혼재된 거의 감염물의 집합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치태가 이게 또 석회화가 되면 치석이 됩니다. 치석의 중요성은 치석이 있으면 그 주위에는 반드시 치태와 관련된 세균성 집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석을 제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세균 및 바이러스가 많이 관련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균도 처음에는 아주 나쁜 세균이 모이는 건 아니에요. 약간 약한 세균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 되는데 네. 이 환경이 지속이 되면 이제 아주 심하고도 좋지 않은 세균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처음에 나쁜 친구들이 좀 와 있다가 이 나쁜 네. 친구들이 자꾸 좋은 친구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더 안 좋은 그런 친구들을 끌어당기는 예.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 세균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네요. 사진은 전자현미경 사진으로서 세균들이 이미 조직적으로 좀 파괴되어 가고 있는 조직을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치석이 이제 치태로 인해서 석회화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쭉 순서대로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아주 심하게 되면 이 아래 부분 치아 치석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위가 이 자기 치아인 줄 알고 이렇게 혼돈하고 계시는 분이 네.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치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치아 주위에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 치태와 치석 주위에 있는 세균들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자, 이것은요, 우리 구강 내에 한 1g 정도의 음식물 찌꺼기를 네. 제거를 해서 이렇게 현미경, 위상차 현미경으로 봤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각종 세균이 우리 구강 내에 있는데 네. 특히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동이 심한 이러한 세균들은 아주 좋지 않은 심각한 세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석과 음식물 찌꺼기 주위에 있는 이런 세균들을 잘 관리해야 우리가 치아나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인인자로서 치석과 치태를 보는데 치석은 이 치태 세균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네. 빌라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잇몸 건강이 무너지면 사실 온몸 건강이 무너지는 거랑 다름이 없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보면은 그 치주 질환, 전신 질환이랑 관련이 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질환의 위험성이 커지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당뇨 환자가 우리 치과에 왔을 때 당뇨 환자는 치유가 느리고 또 출혈이 아주 심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서 수술을 조금 미루거나 좀 긍기하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당뇨와 고혈압 등의 전신 질환이 이 치주 질환과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면서
제 연구 분야도 한때 그 분야라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 다양한 세균에 의한 염증 매개체, 우리 면역 상태에서 나오는 염증 매개체가 전신의 혈관을 타고 이렇게 분포가 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이로 인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은 여러 전신 질환과 연관성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당뇨 발생률은 한 6배 가까이 이렇게 연관성이 깊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 뇌졸중 발생률이 아주 2.8배 이상으로 이렇게 연관성이 높다고 돼 있어서 특히 뇌졸중 환자들이 저희 과에 많이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예. 보시면 치주 상태가 대부분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조상과 저체중아 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정말 이 치주 관리가 필요하다고 또 특히 세균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가장 최후에 주로 맞이하는 병이 주로 폐렴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폐렴 상태에서도 이 4.2배와 같은 높은 수치가 지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역시 또 흡연이나 또 다른 질환이 복합적으로 되면 더 깊은 연관성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 데이터입니다만은 한국인 당뇨 환자에서 이 치주 치료하기 전과 또 치주 치료한 후에 이 치아 상승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많은 세계인들이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일반 치주 환자는 한 2.80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조진시에 당뇨를 동반한 치주 질환 환자는 치아 상실률이 4.70으로 이렇게 거의 뭐 2배까지는 안 되지만 이렇게 네.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당뇨 환자에서 어떻다? 치아 상실률이 훨씬 높다. 네. 그죠? 예, 당뇨 예. 환자분들은 좀 명심하시고 이 치주 질환을 꼭 치료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치주 치료, 잇몸 치료를 한 뒤에 당뇨를 가진 치주 환자의 치료군에서 이 일반 환자에 비해서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예. 일반 치주 환자처럼 이렇게 치아 상실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당화 혈색소도 치주 질환에 처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유의성 있게 감소된다는 보고가 이제 나타나고 우리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서 상실 치아수를 이렇게 보면은요, 고혈압을 동반한 치주 환자에서 일반 치주 환자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이렇게 당뇨와 유사하게 치아 네. 상실률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와 관련된 주요 매개체가 염증 매개인자거든요. 그 염증 매개인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 보기는 어렵고요. 주요 매개인자를 저희들이 관찰해 보니까요. 이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서 치주질환 환자에서 보니까 이 다른 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상면으로도 좀 심하게 보이는 경향도 있겠지만 치료한 후에는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네. 적극적으로 잇몸 치료, 치주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 중 하나가 아무래도 튼튼한 치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아에 손상이 오면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치아 건강과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 사소한 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얗고 고른 치아가 사람의 첫인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치아 미백 치료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얀 치아보다는 누렁니가 더 건강한 치아다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마다 네. 특징이 좀 다릅니다. 치아가 형성될 때 그리고 환경 요인에 의해서 색깔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느 것이 특히 건강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요즘 미백 치료를 통해서 아름다워지려는 욕구 때문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약제도 좋아져서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누렁니가 더 건강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네. 일부러 조금 누렇다고 해서 미백 치료를 위해서 손댈 필요는 없고요. 꼭 그런 자리가 필요할 때는 요즘은 좀 권장하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충치 이거 사실 너무 버티기 힘듭니다. 근데 충치는
통증도 동반하지만 사실은 변색의 증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얀색 충치도 있나요? 없죠? 하얗다기보다는 네. 중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네. 음식물과 함께 보여서 좀 노란색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세균과의 반응에 의해서 좀 붉게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충치는요, 턱, 얼굴, 머리까지 오는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충치가 이 체질적으로 잘 생기는 사람도 있나요? 충치는 과거로부터 네. 좀 유전적인 증상으로 치질이 약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요? 유전적으로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사실은 출생 후에 식생활 습관 그리고 칫솔질 습관 네.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은 환경적인 영향이 더 큰 걸로 보고 있고요. 좋은 식생활 습관과 또 칫솔질 습관을 가지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면 사후에 이제 환경적으로 좀 관리를 좀 잘하면은 사실은 이게 보완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치과의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또 불소도포 등등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선생님, 임플란트는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임플란트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금속 재질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금속 재질로 임플란트 했는데 이거 다시는 스케일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맞죠? 안 해도 되죠? 틀렸습니다. 해야 돼요? 금속 자체로 외부에 있을 때는 네. 금속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과 같이 이 반응을 나타내는 구조물입니다. 특히 이 금속재인 이 임플란트 고정체 네. 또 보철물은 서로 연결 부위가 있는데 네. 그 연결 부위에는 이 세균들이 거의 서식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골 조직과의 반응에서 이 세균들의 활동에 의해서 치태와 치석과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인접치에서 네. 또 치석이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하면서 치태 조절, 세균 조절, 치석 제거술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기적인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검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자연치보다 더 방어 기전이 네. 더 약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더 세밀하게 검진을 통해서 미리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구강 건강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저희가 매 시간 진행을 하면서 모든 질환의 위험 인자로 흡연이 빠지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치아 관련해서는 정말 금연이 중요하다 몇 차례씩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네.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흡연이 우리 치아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들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흡연이 구강 내에 미치는 영향은 환자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치아의 변색, 네. 좀 과하게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심각성을 좀 인지했으면 네.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치연염과 치주염의 유발인자로서 진단 체계에 이제 정상적으로 도입됐다. 그 정도로 이 치연염과 치주염에 또 임플란트 주위염에 아주 심각한 기여인자로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치주와 임플란트 질환의 원인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세균이 이제 뱉어내는 여러 가지 염증 매개체들, 그리고 전신질환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전신질환, 그리고 생활 습관 인자라고 해서 흡연, 식습관, 구강위생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적 인자를 가지고 또 요즘 많이 논하고 있는데요.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치주질환을 또 앓고 방문하기도 합니다. 네. 흡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주변을 보면은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하기 직전이 되면은 유독 좀 잇몸이 붓고 좀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또 호르몬의 영향을 좀 받습니까? 호르몬 대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죠. 오. 그래서 질환명에도 보면 사춘기 전 치주염 이런 오, 네. 그 질환명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20, 30대에 급격하게 악화기로 돌아서서 나타나는 급속 진행성 치주염도 호르몬 대사와 영향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임신기에 있는 여성분들은 네. 임신성 치주염, 임신성 농양, 네. 임신성 종양, 치준 종양 네. 이런 병명까지 있을 정도로
호르몬 대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피곤할 때 보면 잇몸이 한 번씩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우리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만큼 면역력이 좀 떨어진 상태다. 그래 보시면 되거든요. 예. 면역력이 떨어지면 일단 잇몸에 소식이 온다.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평소 사회생활 하면서 좀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또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을 경우에는 잇몸에 소식이 옵니다. 그래서 잇몸이 한 번씩 붓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 피가 나고 입냄새 나고 또 좀 더 지나게 되면 이제 흔들리는 느낌까지 오게 되면 네. 이것은 많이 지속된 거죠. 예. 그리고 잇몸이 또 많이 내려가면 또 치아 뿌리가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른쪽 사진은 우리가 조직을 열고 상황을 본 건데요. 네. 이 환자는 지금 주위에 잇몸뼈를 비롯해서 치주 조직이 많이 지금 상실되어 있죠.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분은 잘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진행된 상황에서도 못 느끼고 또 재발은 계속되기 때문에 네. 치주 질환 유병률은 이 2012년까지입니까? 조금 떨어지다가 이후에 계속 더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이 이유가 임플란트 주위염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예. 또 우리가 현재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죠. 결국에는 치과 질환 중에 이 치주 질환 유병률에 따라서 네. 구강 건강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조기 진단, 세균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치주 질환은 생활 습관병이다. 또 혈관과 연관된 높은 재발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평소 당뇨나 고혈압, 또 뭐 호흡기 질환과 같은 그런 질환처럼 정기적으로 검진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염증 매개체와 혈관에 의해서 전신 질환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치주 질환과 전신 질환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네.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이 유지되느냐 이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치료든 치료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조직의 재생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 또 우리가 그 하늘로부터 받은 조직을 그대로 재생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이 치주 치료는요, 이 반응이 긴 접합 상피라는 이 약간의 좀 부족한 조직 상태, 결합 상태, 좀 네. 부족한 결합 상태로 치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좋지 않은 경우가 이제 조직의 흡수와 골결합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정말 다른 반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이 긴 접합 상피에 의해서 대부분 조직의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결합력이 낮다. 그래서 이 조직 상황을 세균들이 뚫고 들어가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재발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정기 검진으로서 주기에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임플란트 전에 할 수 있는 치료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에 발견이 되어서 뭐 스케일링이나 치근 활택술, 치원제나 소파술 이런 것들로 시행되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고 심각하게 오시는 경우에는 이제 아래치아와 같은 이런 술식이 들어가고 어떤 술식이든 간에 세균 조절 등 유지 관리가 절대적이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큰 수술도 할 수도 없고 또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치아 건강. 이용익 씨는 10년 전부터 치아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1년 전에 갑자기 양치질을 하는데 피가 나고 잇몸이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양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도 이제 못 가고 차일피일 하다가 자꾸 이게 통증도 심해지고 출혈 횟수도 조금 자꾸 잦아지고 걷기 하는 음식물 씹으면 상당한 그 통증을 느껴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내원하게 됐습니다.
치과 방문을 미룬 대가는 가혹했다. 검사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던 입속 상태. 잇몸이 무너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고통은 평범한 일상까지 파고들었다. 좀 만성 치주염이 좀 심한 정도로 진전된 그런 환자로서 치아 자체를 살리기가 어려운 부위가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치주 치료와 함께 치주 치료로도 어려운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일단은 세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환자입니다. 특히 만성 치주염은 만성적으로 재발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치주 치료든 임플란트 치료든 하고 나면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이나 치근 헐떡술 그리고 치주 수술 등으로 원인을 제거하고 또 세균 관리에 중점을 두고 향후에는 살릴 수 있는 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는 인접 치아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저장력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당시 흔들리고 죽어가던 치아를 모두 임플란트로 대체한 이용익 씨. 노년의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선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솔을 보이신가? 네. 이게 넓은 게 있고 얇은 게 있거든요. 얇은 걸로 하셔가지고 앞니는 제대로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되는데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엉덩이 부분은 땀도 있고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굽혀가지고 네. 과거보다도 증상이 많이 완화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치주 치료, 보철 치료,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저장력이 회복되고 있지만 이 환자는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도 몇 군데가 또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정기적인 검진과 또 기계적인 치료, 약물적 치료를 병행하면서 꾸준하게 그리고 3, 4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내원을 하셔야 되는 그런 환자입니다. 잃고 나서야 깨달은 잇몸과 치아 건강의 소중함.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치과 치료를 받으며 그는 느낀 것이 많다. 금년을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양치할 때 치간 칫솔로 또는 뭐 치실 같은 걸로 치간 그 양치질을 꼭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날짜 잡아주시는 대로 잘 와서 검진받고 이상이 있으면 또 치료도 하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 중에 좀 여문 거 이런 거 먹고 싶을 때가 참 많았었는데 뭐 이런 것이 완전히 개선되면 뭐 그 식생활 자체가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 안타깝게도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손상된 치주 조직을 효과적으로 재생시키는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다행히 이 조직 손상 여부에 따라서 그 형태에 따라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치주 치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케이스에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이 되어야 돼서 성공률과 또 실패율도 따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크게 이식형과 비이식형 그리고 조직 유도 재생술로 이렇게 손상된 조직을 이렇게 보고 관찰되었을 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고리식술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실 것 같고 고리식술과 동반해서 이 PRP나 PRF라는 용어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혈소판에 있는 성장인자를 이용하는 술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고 초기 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 PRP나 PRF를 환자의 혈액을 이용해서 네. 원심 분리시켜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초기부터 활용을 많이 했는데 환자에 따라서 조금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조직학적으로 봐서는 초기 치유에는 조금 도움을 주지만 조금 정상적인 치유 양상이 넘어간 이후에는 좀 큰 차이가 없어서
일반 다른 연조직 처치, 또 우리 치주 처치에서는 지금은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은 그런 술식 중에 하나인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개발되고 있다. 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EMD라는 또 약제인데 우리 조직의 발생 기전에서 나타나는 그 조직의 성장을 영향을 주는 그런 약제를 좀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과거에 수행된 고리식수를 조금 보완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케이스에 따라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식술의 성공 요소는 어떤 치료를 하든 이 세균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균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신기술도 또 조직 재생술도 실패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 선택. 환자가 이 세균 조절이 되느냐, 그리고 전신 상태가 어떠냐, 흡연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환자 중에 이 흡연에 의해서 이 수술을 적용을 못 받고 있는 환자도 있고요. 네. 또 점차적으로 본인이 흡연을 줄이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좀 안 좋았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폐막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의 차폐막처럼 이 막을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입혀서 안쪽에 있는 조직의 치유를 도모하는 조직 유도 재생술이 도입이 되고 좀 네. 시간이 많이 지난 시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케이스도 수술 전과 수술 후 비교해 보면은 임상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환자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네. 내부의 방사선상에서 골 상태는 현저히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 골 상태의 형태에 따라서 좀 성공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플란트 치료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부어 있고 네. 좀 조직에 손상이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29일 후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고리식을 통해서 치유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리고 조직 유도 재생술의 실패의 원인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은 술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방문도 비협조적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실패로 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또 자기 치아를 이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방식인가요? 과거와 달리 요즘 우리 국민들은 치아의 유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네. 것 같아요. 과거에는 조금 안 좋으면 치아를 뺄까요? 임플란트 할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치아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돼서 그런지 어떤 형태로든 치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고 또 다른 치아를 가지고 또 뭐 조금 활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지금 모아봤습니다만은 이 환자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제1어금니 뒤쪽의 치아가 지금 발치가 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생각을 먼저 하겠죠. 네. 하겠지만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다른 치아 상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다른 치아를 봤을 때 이 환자는 다행히도 반대쪽 쪽에 제3대구치, 사랑니라 그러죠. 이러한 제3대구치나 혹은 또 이상하게 한 개 치아가 더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좀 행운이지 싶은데요. 그러한 정상적인 치아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치아를 잘 처치를 해서 이쪽으로 심는 자기 구강 내의 치아를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수술이 자가치아 이식술이라고 하는데 먼저 방사선학적 또 임상학적 분석이 필요한데요. 분석에 따른 형태에 따라서 맞춰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신경치료가 좀 필요하게 되고요. 네. 치아 신경치료 후에 이식하고 보철물이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없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 상황도 옆에 있는 다른 치아처럼 완전히 보존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균 조절이나 또 흡연, 전신질환 이런 것들이 이 환자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뭐 좀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 치아도 약한 치아에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보다 이식한 후에 또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 환자도 좀 몇 명 있었거든요. 예.
잘 관리만 하면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용어가 네. 영구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연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몸은 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네, 보고요. 네. 네. 초기에 임플란트 치료 나왔을 때 이게 잘못 홍보가 되어서 뭐 영구적이다, 반영구적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개념에는 절대 반대다. 네. 이것은 조직학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치아보다 더 불리한 상황인데 예, 영구적인 것은 없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임플란트는 더 약한 조직이고 또 조금 전에 봤던 자가치아 이식술도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지나야 좀 안정화되는 거지. 예. 그전에는 네. 굉장히 불안한 요소죠. 예. 그래서 영구적이란 말은 저는 좀 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뭐 자가치아 이식술도 그렇고 또 이거는 사랑니가 좀 존재하는 사람 되게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사랑니가 있다는 전제하에 네. 혹은 다른 부가적인 치아가 하나 더 있다는 전제하에 네. 형태나 상황이 아주 건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충치가 있거나 또 치주염이 또 있거나 이렇게 하면 또 어렵죠. 네. 그래서 자가치아를 쓰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이제 치주 상태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제 식립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이제 그 대책조차 이제 없을 때는 네. 이제 임플란트 치료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죠. 네. 임플란트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요. 과거에 그 저장력이 약하고 또 좋지 않았던 틀니를 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철물에 있어서 우리가 브릿지를 많이 하게 되죠. 브릿지 대신에 자연치의 손을 건드리지 않고 손상을 주지 않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금속체다. 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상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재생치료나 또 자가치아 이식술 등이 이제 배제가 되면 결국은 임플란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네. 그렇지만 또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치주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대부분 고리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고요. 예. 그래서 또 상악동 같은 데는 상악동 이식술도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술이 더 갈수록 이제 비용이 자꾸 증가되니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자연치를 잘 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패러다임이 좀 변해서 단순 기계적인 처치가 과거에 있었다면 지금은 조직 재생적 처치, 정기적 세균 조절, 전신관리, 검연을 통해서 과거보다 치아의 생존율을 훨씬 높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일단은 검진부터 철저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패러다임은 과거에는 기계적 치료만 했다면 지금은 보조적인 처치 또 항생 연고도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치주 질환을 치료한 후에 이렇게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만 관리한다면 우리 자연치아 정말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00세까지 좀 건강한 치아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들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강위생관리법이 있고요. 전문가에 의한 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구강위생관리법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칫솔질, 가장 쉬운 방법은 회전법입니다. 예. 특히 이 칫솔모가 치아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천히 압력을 주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환 면에서도 이 치아 간격 사이에서도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어떤 약재, 어떤 영양제보다 구강에 좋은 것은 이 치간 칫솔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주염의 발생 지역이 시초가 주로 어디에 되냐면은 치아와 치아 사이의 하방이거든요. 네. 여기가 제일 약한 상황에 세균이 모이기 좋은 조직이라서 이쪽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클렌징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보철물 임플란트 하신 분 또 교정장치가 들어간 이런 부위는 치태나 세균들이 아주 살기 좋은 빌라예요.
여러 가지 많은 보조 약제도 많이 나오지만 그 약값으로 이 치간 칫솔을 대량으로 구입해 놓고 가족 간에 같이 네.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 칫솔 횟수가 있죠. 네. 성인에 있어서 좀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2009년도부터 데이터를 쭉 보면요. 2021년도까지 크게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식후마다 하고 네. 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해서 4번을 해주면 좋은데 네. 이게 지금 아직도 2.6, 2.7에 그치거든요. 무엇보다도 앞에 보이죠? 나의 노년, 또 100세 시대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유지 관리를 위한 노력을 이렇게 3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전신 건강, 또 올바른 이솔지를 통한 구강 위생, 그리고 적절한 세균 관리를 통해서 행복한 노년과 또 행복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슬로건을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전신질환과 큰 연관성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은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 네. 또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구강 건강, 온몸 건강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우리 잇몸의 날, 또 구강 복원의 날이 있는데요. 이때를 기회로 한 번씩 구강 검진도 하시고 네. 또 스케일링도 하시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잇몸이 시큰시큰하고 시리다고 하세요. 평소엔 괜찮은데 가끔 양치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을 때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은 임플란트 이후에 잇몸 관리를 잘못하셨는지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치아와 잇몸에 좋은 영양제를 꾸준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아 사이가 좀 벌어져 있는 편이어가지고 매일 밤마다 치실은 꼭 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를 꽉 깨물거나 턱을 괴는 버릇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정기적으로 치과를 가지 못하지만 꾸준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치열이 고르지 않으면 치주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치열이 고르지 않고 또 특히 부종교합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 사이에 있는 세균의 서식지를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간칫솔이나 치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또 육류나 네. 또 조금 초콜릿 같은 그런 치아 부착이 강한 음식들은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치나 치주 질환의 유발 인자로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치아 건강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치아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 하는 6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최근에 양치를 하거나 외부 온도가 좀 낮아졌다고 하면요, 이가 시리고 통증을 좀 느끼나 봐요. 치과에서는 충치가 없다고 했대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령으로 봐서 네. 치아 자체에 크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네. 그런 미세한 검들이 지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찬 것이나 뜨거운 것에 반응을 나타내서 시린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치아와 뿌리 사이에 치경부라고 하는데 네. 그쪽에 마모가 심해서 또 교모가 심해서 칫솔질 할 때나 또 냉수가 들어갈 때는 시린 반응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치주병이 있는 분들은 치근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치아에 대한 건강에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임상적으로도 판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환자분들은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꼭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사진상으로도 잘 나타나지 않아서 좀 더 정밀 검사를 해야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요. 크라운 치료를 지금 예정 중인 4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상악, 하악에서 모두 6개 정도를 크라운을 이렇게 치료한다고 그래요. 주변에서 크라운을 씌우는 게 많으면은 치주염이 걸리니까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사실인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크라운을 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강 내에는 외부 장치가 있으면 그것을 매개로 해서 세균들의 서식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치태가 형성이 되고 또 치석도 인접치에 동반되기 때문에 보철물을 하게 되면 일단은 치주염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기적인 치주 치료 또 세균 관리를 통해서 그 보철물과 치아를 오래 쓰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40대 주부의 사연입니다. 작년 초에 치아를 발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발치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이거 못하는 건 아닌지 여성분의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선생님, 용기 주십시오. 좀 안타까운 또 일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검사, 또 방사선 검사,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재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좀 늦었지만 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최첨단 의료 기술을 통해서 또 보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또 재검사를 통해서 시도는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는요, 전신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치주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교수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치아가 발그가 되게 되면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사실. 그래서 임플란트와 연결이 되는데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더라도 치아보다 더 큰 문제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아주 빈번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것은 치주염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감각도 잘 모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정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꼭 정기검진을 통해서 체크를 받으면서 오래 사용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구강 건강이 이 전신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뇨나 고혈압, 또 호흡기 질환, 또 간 질환 등이 이 치주 질환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각각 치료를 정상적으로 잘 받으셔야 오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 치아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뭐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치아 28개를 지탱하고 있는 잇몸의 가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지만 정기 검진 그리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 귀한 우리의 치아와 잇몸 오래오래 잘 유지하셔야겠습니다. 네, 새해 다짐으로 금연 결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설마 작심 2달로 끝내실 건 아니겠죠? 이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이 흡연, 우리 담배와의 인연은 이제는 꼭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치주과의 이재목 교수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니는 우리가 아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치아다. 과거에는 사랑니가 인접 조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많이 뽑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접 조직이나 인접 치아에 큰 영향을 주면 또 발치를 해야 되지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면은 일부러 뽑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치아라는 것은 사실은 임플란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사랑니를 이용해서 다른 자가치아 이식술이라든지 또 다른 고리식재 대체제로서도 지금 개발되고 있어서 사랑니를 계속 사랑해 주시면서 보존해 주시고 또 구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능한 한 치아를 살리도록 힘써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의 치과 질환은 치료가 가능하고 또 치아는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를 살릴 수 없을 때 대체 치료로 하는 치료가 임플란트 치료인데요. 이미 많이 늦게 오시는 분들에 한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기의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기 진단은 정기 검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3, 4개월 혹은 늦어도 6개월 간격으로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 구강 건강이 됨으로써 전신 건강을 누리시고 또 새해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행복한 치아의 건강을 누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